저는 제가 여기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는데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시골 나가서 산 지가 20년 됐는데요. 시골에 가서 시골이라고 해서 뭐 다른 데가 대전 교외에 있는 그 작년 여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 들리셨던 그 장태산이라고 하는 휴양림인데 거기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 거기로 이사 가가지고 10년째 되던 해 뭔가 해보려고 제가 그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신청해갖고 2006년, 7년 그때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역시 선정이 돼서 뭐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그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라는 건 선정되고 나서 문제가 되게 많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주민 갈등, 아까 도시재생 얘기하셨는데 뭐 다 주민 갈등 겪고 그 주민 갈등 겪는 과정에 동사무소랑 싸우고 구청 가서 주민들 이야기 뒤집어갖고 제가 전공이 행정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때부터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제가 잘못 알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현장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제가 충청남도 참여예산 연구회 회장을 8년 했고요. 이제 금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7월에.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역시 9년째 하고 있네요. 저희 대전 유성구에서 구청장 하시던 분이 이번에 시장님이 되셔가지고 시장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공동체위원회라고 하는 게 요즘 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세종시의 공동체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그 공모사업 심사하느라고 한 150개 정도 되는 사업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현재 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를 안 해봤다면은 배우실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왜 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셨어요? 예, 두 가지 답이 딱 나왔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신 분하고 봉사하려고 하신 분들. 봉사가 어떻게 하는 게 봉사죠? 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제가 그 공모사업 했을 때 제가 이런 거 심사위원을 그 행정안전부나 그다음에 농림부고 심사위원을 몇 년을 했습니다. 교수라고 하니까 이제 심사위원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심사하러 현장에도 그때는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계획서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 세우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른 데 자료도 많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서 제가 그 계획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지금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거기에도 나오고 이 공동체 사업하는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잘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정되는 것도 쉬웠습니다.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심사위원들 잘 알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건 다 그때는 이제 구에서 올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올려보냈으니까 잘 살펴보라고. 뭐 내용도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근본적인 게 틀렸던 거예요. 뭐가 틀렸냐면은 제가 봉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선정되고 나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간다는 얘기 뭐냐면 이걸 예산으로 쓰려면 예산을 쓸 수 있는 조건에 맞는가, 사업 내용이. 그리고 예산을 나오면 되게 1년 안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내용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 그 사업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담당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동네 이장님하고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주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늘어져 갖고 9월, 10월 막 이렇게 가니까 담당 공무원은 이거 반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주민들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 반납하자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까지 간 거죠. 그때 담당하고 그 기획조정실장 하시던 분이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학생이었었고요. 제 대학원 학생이었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행정적인 문제가 안 풀리고 마을에서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게.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마을학원 새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 해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땅은 주민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건 이 예산을 쓸 수 있지만 땅을 사야 되거든요. 회관을 새로 지을 땅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주 열이 받아서 이거 사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제가 거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동네에. 그 출향이 있는 시골 동네니까 다 도시 나가 사시는 분들은 다 편지 보내고 해갖고 모금을 해서 땅을 사가지고 짓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사업을 다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선정되도록 하고 제 돈까지 거기다 기부를 해가지고 하면은 주민들이 잘했다라고 할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일 큰 거는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80, 90 제가 제일 젊은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 정도니까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례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해에 한 분씩, 두 분씩.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이런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걸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마을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공부를 지난 10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어서 어제 제가 대전의 시내에 있는 한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나.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신 분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또 저거 대전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있잖아요. 연합회 정책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다들. 근데 봉사하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특히 앞으로 이루어질 주민자치회가 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현재식으로 봉사한다는 생각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자신의 실패 경험에서 나온 거고 또 다른 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건 현 정부가 또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생각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냥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주민자치회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시 아세요? 이 달라지는 걸 아셔야 돼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또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이해하지 못하시면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봉사활동 더 잘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 가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진짜 폼나게 하시는 분들은 로타리 클럽이니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있는 분들 다 하는. 그런데 왜 그런 데 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봉사를 하실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시대적 상황을 맞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나 필요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육을 요청받았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를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상황을 보니까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오히려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자치가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민자치 철학 문제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주민이란 말하고 자치란 말하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주민이 중요할까요? 자치가 중요할까요? 예. 이런 때는 이제 손 들어보면 됩니다. 주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예. 주민이 주가 돼야 되고. 예, 자치가 중요하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주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주민이란 말을 시민, 구민, 동민 이렇게 바꿨을 때 여러분이 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옮겨가면은 주민자치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네, 달라지죠. 근데 자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 옮긴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치가 중요한 거예요. 주민은 오늘도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두 가지로 문제를 푼다고. 이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예요.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죠?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대화는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건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해결하는 방법은 돈이에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풀려고 합니다. 제가 주민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데 자기가 어떤 살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사 가면 돼요. 더 좋은 데로 다 가시잖아요. 이사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전부 다 돈 갖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나 이런 게 한계가 뭐냐면 일단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으면 이사 가면 돼. 이사 갈 돈이 없으면 문제예요. 이제. 층간소음 문제도 심지어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풀 줄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에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고 각종 그 혜택을 줘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권력을 갖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층간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누가 더 힘이 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쟁이 되니까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갑질 얘기요. 두 번째는 미투 얘기요. 이게 전부 다 권력 문제잖아요.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풀고 있거든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라는 문제는 사실 주민이라는 말은 이 주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적당한 말이 아닌데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 갖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아주 딱 박혀 있어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여기 어머니들 전부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하시는 분 있으세요? 돈이나 권력의 문제로 아이들 키우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 분 있냐고요. 애들 과외하는데 조금 더 돈 주고 심지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요. 다. 교육시설 좋은 데로 가려고. 저희 대전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종시로 전부 이사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데. 왜 세종시의 시설이 훨씬 더 좋거든요. 새로 계획 도시니까. 그러려면 좀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권력을 갖고 문제를 풉니다. 개인적으로 권력이 있으면 개인이 사용을 하면 돼요. 개인이 권력이 없으면 연줄을 찾는 거예요. 연줄이 없으면 집단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으쌰으쌰 해갖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다른 식의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 아, 예.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희 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를 저희 아버지하고 3번씩이나 하신 분이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목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 다른 해결 방법을 우리 한국 사회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더 최악으로 가는 건 뭐냐면 이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권력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 있는 사람은 돈 가지려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권력도 없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양쪽이 쫙 갈라져 버려가지고 이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온 얘기는 전부 이겁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얘기는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이 장관들 뭐가 문제예요? 권력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돈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국회의원들 평균 소득의 5배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 그 수준의 평균 사람들 소득의 5배를 갖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300명 다 안 되죠. 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만 가지면 괜찮은데 돈도 다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산도 많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권력 갖기는 어렵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이 얘기가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저희 대학생 애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면 다 공감을 해요. 이 지금 대학생들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취업률이 저희 거 같은 경우 40%가 안 됩니다. 권력 뻔하죠, 뭐. 이제 20대, 30대 해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40이 돼도 집을 가질까 말까. 결혼은 포기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한테, 이 대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부모가 뭘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바로 자치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는 스스로 지배한다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다스린다. 스스로 다스리는 훈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회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다스리는 것의 시작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거죠. 기도할 정도가 되면 사실은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좀 파악한다는 뜻이잖아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이 기도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뻗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하거나 자해하거나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108배 하라고 그러면 자기 희생까지 하는 거잖아요. 허리 끊어지듯 아파도 그게 결국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잘 지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치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 이것도 안 돼요. 여기 시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전에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통계 중에 하나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32.7% 정도 됩니다. 1인 가구예요. 근데 1인 가구가 생기는 이유는 현재는 두 가지입니다. 결혼 안 하는 거하고 사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이혼이에요. 대전에서 작년 2017년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 2018년 통계를 보면은 이혼이 한 5,700건 정도 됩니다. 결혼이 5,700건이에요. 근데 이혼이 한 1,200, 300건이 돼요. 1,300건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1,300건 되는 이혼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살자는 건데요. 예, 아마 지금 다 이 이혼의 위기를 다 겪으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가고 산속을 헤매거나 그래 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둘이 사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 통제뿐만 아니라. 이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둘이 사는 것도 힘든데 마을에서 10명, 20명이 같이 사는 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자치잖아요.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자치잖아요. 근데 가정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층간소음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자치라고 하는 거는 특히 지방자치, 저희가 주민자치 얘기하는 이 자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단체자치라고 해서 우에서부터 이렇게 자치를 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자치를 하다가 없어진 다음에 광역에 자치권을 줬고요. 그리고 자치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장 뽑는 거하고 시의원 뽑는 거. 그거 스스로 결정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머지는 단체장이 알아서, 도지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시의회가 알아서 결정하지 주민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자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밖에 못하는 거니까요. 나머지 결정하도록 다 맡긴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밑으로 내려가죠. 광역에서 기초에서 지금은 동단위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내려가는 방식의 자치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자치는 그게 아니고 철학적인 자치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이거를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족에서 해결하고, 가족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마을에서 해결하고, 마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동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치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처럼 제가 기부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때 돈도 자기 희생이라니까요. 자기도 내서 하는 거예요. 남의 돈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권력을 갖고 하는 거예요. 구청장 쫓아가고 구의원 쫓아가고 시의원 쫓아가고 국회의원 쫓아가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게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는 상상을 해보시면 되죠. 연줄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치를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래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할 때 동단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봉사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봉사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봉사하시든지. 정말 많아요. 정말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저희 대전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욕심 안 부리고 정말 기부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있는 거 압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니까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쩔쩔 매는데 자기 돈 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시간 내서 하세요. 이분들이 연줄이 있으니까 연결시켜줘요,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전화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국회의원한테 전화하면 비서관이라도 전화 받아주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위에서 내려 꽂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만 마을이나 동네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관심에 들지 않는 이상, 자기가 알게 되지 않는 이상 풀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사가 생기는 겁니다. 동네에서 아무런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최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20대, 30대 여성들이 자꾸 소외되는 겁니다. 그 연줄이 없잖아요. 돈도 없죠. 사회적 연줄망에서 남성 중심으로, 50대, 60대 중심으로, 토박이 중심으로 연줄망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는 대전 토박이입니다. 대대로 살았고 저희 부모는 제 친척 시장을 하셨으니까요. 전임 시장 이름이 저랑 돌림자 같은 권선택 시장이었습니다.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나왔고요. 그 지역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연줄을 갖고 있습니다. 살기 편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현재 대전시장도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 주변에 뭐 많아요, 공무원들. 제가 행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 쫙 깔려 있어요. 저는 좋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대전이라는 도시가 그런 토박이가 몇 프로나 될 거예요? 5%도 안 됩니다, 이제는. 시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토박이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돈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면 땅이 있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보상받아서.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아요. 나름대로 연줄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들이에요. 지역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도시 안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지역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치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명확히 갖고서 우리가 이 철학 아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하는 것도 이 철학을 갖고 소통을 해야 소통이 되지, 그냥 위에서 내려꽂는 식으로 돈과 연출을 갖고 소통을 하면은 절대 그 소통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사실 소통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거 안 해도 하실 수 있는 게 많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에 대한 생각은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 변환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지금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지금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는 풀 수가 없어요, 사실. 청년들 결혼 안 하는 문제를 요즘 저희 집 애들이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에서 주관하는 맞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시작돼가지고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하는 젊은이들 만나는 맞선을 주선하는 걸 세금을 갖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애들이 둘 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얘들이 그런 얘기하면 누가 거기 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는 줄 아세요? 결혼하는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는 공무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행사성으로. 거기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러면서 행사했다고 하는 거고, 그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니면 이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가 문제를 해결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한 게.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낭비는 하고 있지만 결과를 체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감, 이거 몸으로 느끼는 많은 사업들은 사실은 시가거나, 이 시흥은 기초이기 때문에요. 훨씬 더 체감을 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뭐 하나 해주면 금방 느낍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의 정책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합니다. 시민들한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물어봐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이 행정에서 한 것 중에 뭐 기억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시에서 해준 거? 예, 바로 그거예요. 대전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알잖아요. 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주민들이 금방 느끼잖아요. 횡단보도에다 이 그늘 막 쳐준 거야. 이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하는 거냐면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건 어디서 잘하냐면 동사무소에서 잘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도 어려워요.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사무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참들 처음 와가지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이제 좀 쉬러 갔거나 아니면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일을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시범사고를 하거나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권력이 위에 있으니까 계속 위로 가려고 그러지. 동사무소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주민들의 문제를 풀어주려는데 절대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신참들은 몰라서 그렇고요. 잘 모르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주민자치위원들 만나는 거 싫어해요. 뭐 얘기하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구청에 동사무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시큰둥하지. 반응도 없고 역할을 해봐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뭐 복지직이나 이런 것처럼 직접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일이 너무 많았고 정신은 없고요. 복지 대상자 너무 많아갖고 일일이 챙기고 인허가 업무나 뭐 쓰레기 이런 거는 민원만 생기지. 이게 현재 동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건 동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고 역할도 없고 기능도 없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생각을 이 주민자치를 해야 되겠다고 동의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동 단위까지 이렇게 권한이나 역할이나 재정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때 주민들은 그냥 그동안 하던 방식대로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식으로 할 건가? 그럼 여전히 같은 방식이 동 단위로 내려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그 방향이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주민자치회를 전 동을 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고 거기다가 동장을 선거를 하고 있고요. 동장을 투표로 뽑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아직 시흥이 전 잘하는데 줄 알았더니 광주에서 시작이 됐고요. 동장을 어떻게 하냐면 동장 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PT를 해요. 주민들이 이렇게 앞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누구나 동장이 될 수 있게 개방을 해요. 주민 중에서도 내가 동장하겠다 해갖고 제안하면은 같이 경쟁해갖고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주민 참여 실질로 하죠. 그동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없어요. 기껏해 이제 구의원 뽑고 시장 뽑고 뭐 이런 거잖아요. 시장 뽑고 도지사 뽑고 대통령 뽑고 국회 뽑고 이거 외에는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뭘 한다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행정의 방식대로만 결과가 없잖아요. 참여해봐야 다 걸러지는 거예요. 대신 사람을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하는 방식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니면 맡기든지요. 시의원한테 맡기고 시장한테 맡기죠. 근데 시장이 엉터리로 하거나 시의원이 엉터리로 해도 방법이 없어요. 소환제도 없거든요. 아니면 조례도 우리 이 지역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행정이거나 시의원 외에는 조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바로 저기 있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획기적이란 말. 이 획기적이란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훈련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아래로부터 해가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바로 그 배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 선거하는 데가 세종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여러 군데가 그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 선거. 다만 아직 공무원 중에서 뽑는 방식이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됐어요. 이 방식을 한 지가. 서울에서도 2군데가 시범 사고를 벌써 했었습니다. 그때 동장으로 뽑혔던 분이 청와대에 지금 들어가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민간 동장이에요. 민간인 동장 출신. 예, 주민들이 투표해서 뽑았어요. 민간인으로.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동장으로 실제 일을 하시면서 정말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동네 와서 72시간을 청년들이 보내면 활동비 지원합니다. 이런 걸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우리 동네 와서 72시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네에 관해서 뭘 배우고 사람들 만나고 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처음 올 때부터 봉사활동하고 새로 70시간 오니까 예를 들면은 쓰레기 치우는 거 한다든가 문제가 뭔지 이 친구들이 빨리빨리 발견을 하는 거예요. 70시간 동안 살면서 보이잖아요. 주민들이 익숙해져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 새로운 청년들이 와가지고 72시간 동안 거기 사는 거를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살 때도 주민들이랑 같이 살고 이렇게 해서 동의 새로 문제를 발굴해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거를 시도를 하셨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민간인이니까. 거기서 그 아이디어 나온 거 갖고 새로운 사업,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그 민간인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진행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치 입법권, 스스로 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이 이제는. 그다음에 조직권, 조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조직을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없앨 수도 있어요. 시장을 없애고 유럽이나 일본처럼 다른 방식으로 시 조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이 시장하고 시의회가 있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방식은 아닙니다. 대통령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 내각제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도 대통령제처럼 이렇게 시장하고 의회하고 대립하는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장을 투표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흥이 아까 말씀 11개 동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18개 동 충분하겠네요. 18개 동이면 동장을 투표로 주민이 뽑으면 그 동장들이 모여서 시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동장들이. 그럼 일이 빨리빨리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18명이 합의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 문제 다 자기 동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 간단해요. 그러면 예산 나눠주고서 동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갖고 오면 돼요. 이 부분이 지금 뭐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엉터리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엉터리라고 아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직을 바꾸면 이제 지역사회가 훨씬 더 주민에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거든요. 복지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흥시도 막 그렇겠지만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50% 이상이 복지 예산입니다. 많은 데는 65%까지 올라가 있고요. 저쪽 인구가 고령화된 지역은 뭐 7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복지 예산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지 예산이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데 해결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육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이 국립 유치원도 있는 거 아시죠? 공립 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초등학교의 보육, 그다음에 유치원도 있고 사립 유치원. 그럼 거기 있는 부모들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아요. 보육에 관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농촌 지역에서 이 지금 큰 문제, 농촌 지역에서 애를 낳는 경우에는 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기관에만 주니까 유치원에만 지원을 하잖아요. 유치원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동네가 많아요. 작년에 제가 태안군에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러 갔었는데 태안군 주민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큰 그 요청 사항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가 없다는 거예요. 군 전체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엄마들은 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길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1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방식을 다 정부가 정해갖고 하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군에다 그냥 예산을 다 주라는 거예요. 복지 예산을. 그렇게 꼬리표 달지 말고. 그러면 군에서 알아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 복지권도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정해져 있어요. 예산이 저 위에 이 중앙정부에서 내려갈 때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제가 저희 마을 사업에서 사업을 받았을 때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건 못 써.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예산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안 맞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이 기초지자체나 동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하실 때 자, 우리는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어떤 조례가 필요한지,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조직을 가져야 되는 건지, 동 같은 거 이제 경계를 정한다든가, 동경계, 인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지를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풀어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하겠다고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방 이양 일괄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런 거거든요. 지방에 그냥 통째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정도 줄 거고요. 그래서 재정을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어떻게 쓸 건가를 스스로 계획해서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그냥 행정에 맡겨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제일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권한을 다 내려줬는데 주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는 의회하고 공무원들하고 시장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차라리 지금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통제라도 하죠. 감사도 하고 통제도 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밑에 다 내려주면은 그럼 다 말아먹을 거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게 안 되려면은 주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들과 알고 있고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행정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민 참여를 실제로 하겠다는데 저기에 이제 주민 참여를 확대할 거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몇 분이신가요? 동마다? 예, 20명 내외죠. 주민자치회로 가는 경우에는 50명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데는 100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네, 적당히. 적당한 기준이 뭘까요? 좀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랑 같은 질문인데 사실은. 내 권한이 예를 들어 이 시흥 인구가 100만 정도 된다고 하면요. 적으면 그럼 가장 적은 거 한 명이 하면 되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그거 너무 독재죠. 그러면 10명이 좋을까요? 20명이 좋을까요? 사실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적정한 수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표가 되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권한을 다 줘야 해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한테. 주민투표를 하는 방식처럼요. 근데 우리는 주민투표도 안 해요. 주민투표 안 하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의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여기 시의원 몇 명이나 되죠?
잘 모르시네요. 14명. 14명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통과시키고 거기서 다 한다니까요. 14명. 18명 동당 한 명도 안 되네요. 네, 동당 한 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할 일 없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할 일이 없다니까요. 동장이 다 알아서 하니까. 왜 동장도 권한이 없어요. 누가 권한을 가져요? 시장이 갖고 시의회가 갖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저기 한 것처럼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 참여를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더 다양하게 주고 더 실질적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마을 자치 확산이 필요해요. 이제 제가 계속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저겁니다. 마을. 동 단위보다 더 작은 게 마을이거든요. 아파트 단지면 동마다 문제가 달라요. 동마다 문제가 달라요. 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동 다 아시죠? 저 동은 잘 살아. 사이 좋아. 이 동은 네, 그런 동 알잖아요. 동부터 만들어야죠. 같이 살기 좋은 관계도 좋고. 이게 더 쉽죠. 사실은. 동 전체를 하는 것보다 아파트 한 동 한 동 하는 게 그보다 더 쉬운 거는 아래 윗집 4-5집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서부터 쉬운 거죠. 아래서부터. 아래서부터 안 되는데 위에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책은 위에서 내려가요. 광역에서 기초로, 기초에서 동으로, 동에서 마을로까지 계속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밑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위에서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자치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을 자치나 동에 이제 권한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점점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저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일단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읍면동은 행정 단위이지 자치의 단위가 아니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아무 권한이 없고 동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시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도 시의회가 국장들이 권한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과장이 권한을 갖습니다. 조직상은 과장이 인사권하고 재정에 대한 결재권을 가져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장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 과장이 실질적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권이라는 건 자기 부하들 업무를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당신 이 일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장이 하는 업무까지는 조례에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또 예산 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이 상당히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이 옹리를 부리면 시장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바꾸는 수밖에.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도상. 결국 동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동한테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조직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재정적인 권한도 주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권한도 부여를 하겠다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예산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권을 주겠다는 것은 돈을 그냥 일정액 주고 알아서 결정해서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요. 아마 주민자치 시범사업 하는 데는 시흥은 얼마나 예산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5천씩 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광역이나 기초에서 매칭을 하면 많은 데는 1억, 2억씩 해요. 그러니까 2억 원을 동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쓰면 돼요. 예산권을 그렇게 주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지 주민세를 전부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이. 주민세를 해당 동에 전부 다 돌려주겠다고. 그럼 동에서 주민세 낸 건 다 동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알고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시흥시도 했었습니다. 예. 자치회를 못 가갖고 돈 받을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주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 주민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주민제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돈을 줘도 못 하잖아요. 왜 이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바꿔갖고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계속 했어야 되는데 위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줘도 못 하는 거예요. 줘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속도 있게 진행이 되면은 동 사이의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이제는.
잘 되는 데는 사업 이게 그냥 여기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각종 중앙정부 공부 사업도 다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주민들이 합의가 된 것만 줄 거예요. 주민 동에서 합의가 돼갖고 동의 계획에 들어간 것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갈등도 없고 문제가 안 되니까 사업 진행하면서. 근데 이런 거 전혀 준비가 안 된 동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업 받아오지도 못하고 예산 준 것도 못 쓰고 이 격차가 엄청나게 생길 건데 그 격차는 전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얼마큼 알고 준비되어 있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얼마큼 알고 준비하느냐. 여기서 이 차이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의 몫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주민 주도하는 사업 기획을 하는 거예요.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기획. 계획을 만드는 걸 주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양한 특성화 마을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주민자치회를 잘 구성하고 주민자치 정말 좋은 분들이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운영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두 번째는 주민 주도로 사업 기획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민 참여 예산제는 쉬워요, 정말. 한 장짜리만 내면 돼요. 여기 시흥시는 2장이더라고요. 제안서 2장인데 저 사업 계획은 2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으면 10장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액수가 많으면 정말 책으로 한 권씩 나와야 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민들이 가져야 돼요. 주민이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들 불러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주민이 주도를 해나갈 수 있어야죠. 주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남의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효과는. 그래서 각자 자기 지역에 맞는 동에 맞는 저런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혹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부 추진 요령 저걸 치면은 요 파일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8월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걸 쭉 정리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매뉴얼처럼 내려보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순서를 쭉 해가지고 11단계로 다 정리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고 대부분 다 지자체가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걸. 제일 처음에 사전 준비하고 자치법규 준비해서 정비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흥시도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럼 주민자치회 그 조례 안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역할은 뭐고 이런 게 다 지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 조례하고 조례에 따른 세칙이나 이게 아마 행정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빨리 학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위원 모집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위원 모집을 한 다음에 신청자 교육을 해요. 신청한다고 다 위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으신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시려면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거 이제 각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50명을 하는 데가 있고 5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60명, 100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현재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냐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6시간 교육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자기가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채워놓고요. 그 숫자가 많으면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를 50명에서 50명 조금 넘는 이 수준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첫 번째는 자치 규약을 정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회칙을 정하는 겁니다. 예, 세칙. 이 세칙은 표준안이 나와 있어서 그거 갖고 이제 지역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에 있는 조례 같은 거죠. 동해 주민자치회에 서로 따라야 될 어떤 원칙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해야 될 일은 자치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자치계획. 그러니까 우리 동단위에서는
무슨 일을 할 건지 같이 할 건지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 갖고 자치계획 수립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때는 주민자치회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랑 주민들이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과라고 해서 주민자치회 안에 분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분과에는 일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도 그 분과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지역의 분과가, 예를 들어 여성 분과가 만들어졌다면 여성 문제는 이런 거 우리 동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여성 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습 모임을 한다든가 여성의 문제를 발굴해갖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내가지고 우리 여성 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거 개발하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분과별로 분과 활동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하고 마을 의제를 발굴하는 걸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라는 계획을 세우면 분과별로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전체를 모아가지고 주민총회에 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는 이것도 이제 조례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100명을 정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동주민의 1% 이상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조례에 따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은 주민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민주적인 거죠.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또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 사업들이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뭐 이런 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만이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 이 마을 계획 또는 동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만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공모사업에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계획은 4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주민이 계획을 스스로 세웠으면 첫 번째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똑같아요. 행정에서 이거 우리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행정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흥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동단위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동에서 결정하면 돼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제로 하자라고 결정하면 그건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로 가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나 행정에서 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은 일을 진행하는데 행정이 주도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는 사업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검토했고 이건 안 돼. 이건 우리가 쓸 수 없어. 이건 기간 2년, 3년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2가지 다른 방식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공모 방식이에요. 각종 공모 사업을 할 거예요. 공동체 지원 사업하고 사회적 경제 쪽에서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시흥에 와서 마을 공정여행 강의를 했는데, 제가 공정여행을 하는 사단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여행 교육할 때 그때 양성과정을 몇 번 와서 했어요. 시흥에서. 그건 중앙정부 사업이에요. 중앙정부에서도 이 동단위 사업을 받을 때는 저걸 확인할 거라는 건, 이제는 주민 합의에 이 마을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동단위 계획에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걸 지원해주면 그 동네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모 사업도. 자, 첫 번째 방식 예산 방식, 두 번째가 주민참여 예산제, 세 번째가 공모 방식이고 마지막이 자율적인 해결입니다.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주민세를 줘갖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예산을 통째로 주는 겁니다. 동에 1억이든 2억이든 많은 데는 뭐 3억 이렇게 주겠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결정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직접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다 거둘 수 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내는 건 합법적으로 이건 현재 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낸 돈 가지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단위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법적으로 이게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풀어주겠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내서 하자. 주민들이. 이 방식도 가능합니다. 4가지 방식이 현재 이제 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예산으로 하는 방식, 주민참여 예산제 방식, 공모 방식, 자율적인 해결. 자, 이거를 하려면 말씀드린 거꾸로 보면은 이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어떤지가 결정되는 주민총회가 있어야죠.
주민총회를 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돼요. 안건을 누가 만들어낼 건가? 안건도 주민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분과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외부 전문가랑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자,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걸 전체를 진행해 나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실제 지역 문제, 동단위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고 행정은 동장이나 현재의 행정은 이거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이랑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동에서의 모든 일은 누가 주도하는 거냐면 주민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죠.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회 구성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인구에 맞춰가지고 지역에 어느 정도 배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예요. 대표성이 없다는 거예요. 연령적으로나 성별로나 계층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대표죠. 근데 질적인 대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주민들의 어려운 걸 알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가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문제를 알 수 있는 사람. 주민의 문제를 실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첫 번째 이제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은 포용적인가 얼마나.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동네 사람인데 같은 동네 사람들 그 사람이 못났건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저희 대전에서도 전과자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을까? 주민자치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의 전과자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 이웃에는 장애인도 있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군가는 대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좀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 전체를 포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스스로 해결하면 되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누군가 대변해 주는 역할이 이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중요한 질적인 역할이 될 거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인구 비례나 지역 비례로 계층으로 연령으로 나눠서 균형을 잡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순서를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실제 일을 이렇게 하려면은 마을 계획이 잘 만들어야 되고요. 마을 계획은 주민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총회가 이루어지려면 안건이 좋은 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계획이 잘 만들어지고 이 전체 과정을 주도해 나갈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이 돼야 되죠.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이 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표성이 높은 사람들하고 전문적인 이런 과정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교육, 학습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저는 사회적인 교육, 그래서 세종시는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연령을 16세로 낮췄습니다. 16세. 예.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같이 사는 걸 교육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전부 다 자기만 잘하면 돼. 입시제도나 시험제도가 전부 개인 평가만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적인 거예요, 사실은. 서열이 그렇게 매겨지네. 제가 잘하면 나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를. 이 주민 자치를 통해서 사실은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 함께 사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마을에서 함께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하라고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부터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이 주민자치 교육에 참여시켜갖고 마을이 곧 아이들 성장에 중요한 학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이 학교예요, 사실은. 지금처럼 학교에 맡겨둬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사실은 부모도 나중에 당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부모가 당한다니까요. 다 해줘가지고 너 대학만 가면 돼. 그런데 대학 가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그동안은 왜 해줬는데 지금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여태까지 내가 해달라 했는데 다 해줬는데 이제 결혼하는데 집 사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사주냐니까. 차 사달라 했는데 왜 안 사주냐고. 부모는 끝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면은. 자, 이런 문제가 마을에서 풀어질 수 있어야. 예, 말씀드린 이 자료가 작년에 2018년에 나온 자료고 이 안에는 저 단계마다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 거라는 게 2페이지, 3페이지씩 자세하게 다 나와 있고 사례들도 샘플들도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저 파일 이름이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부 추진 요령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인터넷 검색하면 저거 찾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쭉 뭐 다양한 사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분과는 어떻게 만들고 그 사례 얘는 여기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실제 사업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준비했던 이 주민참여예산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에 얘기한 것의 큰 틀 중에 아주 정말 작은 것 중이에요. 근데 작은 것 중에서도 자꾸 알면 할수록 화가 나는 분야예요. 왜 화가 나냐면 우리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예? 50억. 55억. 시흥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흥시 전체 예산. 안 가르쳐 주지는 않고요. 다 알려져 있는데 안 보셔서 그러신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시흥시 홈페이지를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찾아놨습니다. 예, 그 시 홈페이지에 가면은 예산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공개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있냐면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얼마고 그 사업 안에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까지 이미 다 있어요. 그걸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 보실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흥시 전체 예산이 조단이 되나요? 예. 1조인데 주민참여 예산은 얼마라고요? 그럼 몇 프로죠?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껌값도 안 되는 걸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주고 있고 나머지는 누가 해요? 네. 그러고서 주민참여 예산제 한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동단이 얼마 되죠 그러면? 예. 동단이 2억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시가. 2억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전에서 제가 하고 있는 두 군데 자치단체는 5천 정도밖에 안 줘요. 2억 주는데 나머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1조가 넘는 돈 중에서 50억 주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당신들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준다고. 이거 갖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이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세요? 뭐 하는 데 쓰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50억이면 아마 도로 몇 킬로 넣는 것밖에 안 돼요, 실은. 다리 하나, 저희 동네 앞에 다리 하나 넣는데 55억 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저희 집 앞에 이제 냇가가 있는데 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그 다리를 놓느라고 제가 그 주민들 서명 받아가지고 5군데에 보냈어요. 55억 들여갖고 다리를 놔줬거든요. 저희 동네 몇 명 사는지 아세요? 65명 삽니다. 그럼 1인당 거의 1억 골을 준 거예요. 이게 필요할까라는 게 사실은 나중에
나중에 1인당 1억 골로 들여가지고 다리를 정말 잘 놨는데 한편으로는 동네에서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전체를 볼 때. 그런데 그걸 누가 따져보고 있을까요? 이런 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행정이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주민들은 그냥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우리 동네 여름이면 물 불어나는 제가 출근을 못 하거든요.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 서명 받고 사진 찍은 거 물난리 나면 못 건너가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구청에 보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가서 다 서명 받아서 보내고 시의원들한테 보내고 관련 부처에도 보내고 그러고서 이제 전화 돌렸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있다 그 다리를 놔주더라고요. 사실 놓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었나 보니까. 근데 이 결정하는 과정은 오히려 제가 냈던 그 청원이 돈 쓰는데 어떤 저기가 됐던 거예요. 근거가. 그걸 해주는데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생생내는 거 의정부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네 이거 해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돈과 권력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요. 권력을 사용한 전형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갖고 우리 동네 다리 놔달라고. 문제는 해결했는데 사실 그 돈은 꽁돈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세금이고 다른 식으로도 쓰일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쓰는 것이 적절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근데 이 부분이 국가는 몰라도 적어도 시나 동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한 번씩 챙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강의를 할 때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재정민주주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보고서 풀어가는 게 필요하지. 이게 재정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 국민에 있다라는 말은 예산의 주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고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 말이 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몇 푼 주고서 그거 주민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나머지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나 잘못했으면 그만두면 끝이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 돈을 낸, 세금을 내는 국민이나 납세자인 국민들은 아무런 권한을 못 갖고 있는 게 문제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주민 참여를 이 예산과 돈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금 낭비에 대한 감시 운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교육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할 때 금년도 지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낭비에 대해서 감시 운동하자. 두 번째는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성평등 예산에 관련 거예요. 예. 성평등 예산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걸 하고 있어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합니다. 성인지 예산. 근데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이 남성 여성의 관점에서 예산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예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화장실 얘기 많이 해요. 예, 남성 화장실하고 여성 화장실하고 비용을 하거나 면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여성한테. 그럼 여성의 관점에서 예산을 봐가지고 평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성인지 예산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전체를 보는 새로운 관점. 또 다른 거로 저는 저희 지역에서는 계속 하는 게 청소년 예산입니다. 아이들처럼. 청소년들한테 반드시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산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물어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물어보면 돼요. 제가 매년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제가 유성구에서 참여예산 위원장을 하면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하는데요. 정말 거기서 제가 늘 배웁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 유성구는 대덕특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3년 전에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하는데 학생들이 뭘 지적했냐면 왜 우리 구의 예산에 과학기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덕특구가 있는데 왜 이 과학기술 예산이 구청에는 하나도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의해가지고 구청장님이 과학기술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구에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특구에 있는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었고 예산을 짰어요. 그 다음에 발견된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미세먼지였겠어요. 아이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미세먼지 예산 짜야 된다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이게 알아채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라 그런지.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저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예산을 쭉 짜놓고서 저희 이제 10,000원 예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0,000원을 기준으로 모든 예산, 예를 들어 1조 원이면 이걸 10,000원으로 바꾸면은 복지 예산은 4,3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복지 예산을 늘리는 거 그러면 얼마로 늘리면 좋겠냐? 이런 걸 아이들한테 짜보라고 그러면 계획을 짜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짭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건 늘렸냐? 이건 왜 줄였냐라고 물어보면 쭉 대답을 다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모아보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근데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어른들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전체를 보고서 큰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바꿔야 되는지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과장님들이 예산의 권한을 갖고 있어갖고 자기가 하는 사업을 줄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과장인데 우리 부서 예산을 줄이고 싶지 않고 계속 늘리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사업이나 그동안 실적이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낸 사업 같은 것도 계속 갖고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하려니까 서로 싸워야 돼요. 돈 더 달라고 다. 행정은 계속 그런 식으로만 움직여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의원들도 못 막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양하니까. 시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과장들만 해도 몇십 명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걸 다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이 해야 돼요. 시민들이. 예산이 큰 흐름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복지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어떤 예산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걸 늘리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좀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산 전체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냐 말씀드린 행정 과장에서부터 이제 과장 밑에 주무 이게 담당하는 주무관 혼자 해요. 그다음에 이게 다 모아지면은 예산 담당관실에서 대여섯 명이 다 작업을 해갖고 바로 의회로 넘깁니다. 그 의회에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은 자기한테 민원 들어온 거에 제일 관심이 큰 거예요. 나한테 부탁했으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내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돌아가고 있어요.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미래를 생각해서 예산 짜는 사람도 사실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의 큰 흐름에 대한 것,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산 감시하는 부분이요. 낭비되는 부분이 없나. 이거 이제 신고하시면 혜택까지 줘요. 그래서 이 예산 감시에 대한 페이지가 반드시 거기 주민참여 예산제에 가면 있어요. 이거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주민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예산이 계속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지금 시흥시 과장님 중에 여성이 몇 분이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전체 인구 비율로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겁니다. 아동의 관점으로 예산을 보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미래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쓰고 나가면.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 행정에 맡길 일이 아니고 여성분들끼리 예산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학습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공부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거 하셔야 돼요. 동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단위에서 우리 동에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누가 있으세요? 아무도 공부 안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학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주민참여 예산제의 현재 제도는 세 번째 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50억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사업을 개발할 때부터 제안하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제안할 건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지금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장 많은 게 민원성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 앞에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동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동마다도 갈등이 생겨요. 저 동네는 저거 했는데 왜 우리 동네 이런 거 안 하나. 우리 동네는 왜 저기만 할까. 이런 식으로요.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가 결합되지 않으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동단위 주민참여 예산제 할 때 사업 제안하는 분이 투표해서 뽑히면 되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가서 표만이 나면 돼요. 제가 시흥시에 이거 투표하는 과정이나 선정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행하는 분들하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패싸움이잖아요. 우리 동네 거 사업 되려고 많이 몰려가고 투표하면 우리 사업이 되니까. 이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나마 55억 갖고 하는 것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사업이 나오지 않고요. 이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 풀뿌리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이 개발되고 주민들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지 지금처럼 그냥 예산 2억 주고서 아무나 주민들이 제안한 거 있으면 그 제안 받은 다음에 행정에서 쭉 검토하고 이 사업 갖고 투표해서 순위에 따라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문제 발굴할 때 공감되어 있는 걸 발굴했는지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거. 근데 말씀드린 게 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런다. 권력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똑같은 그 사고방식으로 여기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력의 방식이 하나 덧붙은 거면 예산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걸 같이 붙어 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권력과 돈이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는 거예요. 돈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저기 권력 있는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이 방식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식 계속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주민자치회 얘기를 설명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하는 게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주민참여제도도 실질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일부러 여기 시흥까지 제가 멀어오겠어요.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건전한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 세금이 안 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낸 세금 그럼 마음대로 써도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주체의식을 갖자라는 게 그 감시운동은 개인적인 거에 가까워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여성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 새로운 문제의 관점에서 예산을 보는 거,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동단위 또는 시단위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누가 갖다 쓰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이 두 가지, 돈과 권력이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런 천박한 사고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과 권력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절대 계속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병원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퇴원하는 수속하러 갔는데 옆에 어떤 분이 휠체어 타고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네, 어떻게 병원을 입원 수속을 하는데 어떻게 왔냐면
택시 기사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다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병원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보호자 연락처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주머니에서 꺼내더라고요. 아들 전화번호 여기 있다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병원 입원시키는데 혼자 왔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서 다 계산하는데 자식은 없고 돈으로 기사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행복할 것 같아요? 돈 갖고? 문제는 다 해결했잖아요. 병원 입원하고 치료받으러 왔는데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식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만 자식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웃이 있지만 아무런 도움 못 받았습니다. 이게 불행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이웃하고 자기 병원 가는데 도와줄 사람, 차 태워줄 사람도 없고 전화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퇴하면 바로 저렇게 될 거다. 교수는 좀 늦게 은퇴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이잖아요. 저희 아버님 제가 입원시키면서 제 동생들은 다 여기 서울에 살고 천안에 살고 그러니까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없다면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뭐였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내가 집에 가는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미 늦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자식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갑자기 정말 내가 쓰러져서 병원 가야 될 때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9 불러야죠. 예. 저희 아버님이 바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119가 오는데 20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 갔다는 얘기, 처음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모시고 다녔어요. 학교 강의 안 하고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논산 쪽에 사십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걸리는 데서. 근데 119 불러서 병원 가셨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19가 오는데 20분이 걸린대요. 시골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119 무료라고. 그게 행복할까요? 119 타고 가고 돈 있어가지고 심부름센터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병원 입원해서 간병인 두고서 호텔급에서 묵어가지고 그렇게 노후나 말년을 보내시는 게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치라고 하는 거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기본이고 그게 안 되면 가까운 사람끼리 해결한다. 가까운 사람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동단위, 구단위, 십단위로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자치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그런 우리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게 우리가 공통적인 문제니까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누군가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규모가 커질수록. 바로 그게 동단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시나 구단위에서는 이 대표들이 할 일이에요. 행정에서는 도와주는 거고 구의원들이 시장이 할 일이 바로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의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가장 크게 강조드리는 말씀이고요. 같은 관점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예산에 대한 학습과 평가나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가 말씀드린 이 현재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주민참여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사업 제안할 때 이 사업 제안이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있어야 되죠. 마을에서.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하는 거. 축제 좋습니다. 축제.
학습하는 예산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같이 모여서 즐기는 게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같이 모여야지만 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는 노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축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 예산 세워가지고 정말 자기 돈 안 내고서 와서 즐길 수 있고 거기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시작하기. 축제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축제 다음에 학습을 하고 학습한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한 사람 중에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조직하기 전에 활동가가 돼야 돼요. 그쪽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게 순서예요. 축제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학습, 평생 학습. 학습이 되면 그다음에 봉사를 하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활동가가 돼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활동가가 성장하면 조직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조직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조직이 성장했을 때 다양한 거로 나갈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든지 비영리 단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일반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조직가로서 지역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정치에 출마를 해야 돼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있는 사람. 오바마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입니다.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서 본인이 인류 직장에 갈 거 국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걸 버리고서 시카고 가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고서 10년 안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장 젊은 대통령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에서 이걸 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원의원 다 하지도 않고서 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거 한 번 떨어져 봤어요. 출마해가지고. 하버드 법대를 나온 최고의 재원인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마을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 우리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주민이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주민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권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바로 이걸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런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린 첫 번째는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다 접고 들어옵니다. 당신 보자. 실제 그런 사례가 저희 유성구에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에서 이제 올라간 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1억으로 시작했는데 5천만 원으로 깎인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전부 쫓아가서 의회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할 거면 다음번 선거 때 보자.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주민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까 말씀 이 아래로부터 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힘을 모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권력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돈과 권력으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제는. 항상 더 큰 권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더 큰 권력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잖아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기본 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가가 되고 그다음에 조직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다수를 모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걸 제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제대로 결속을 못하면은 이 구의원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시의원들.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시의원이 말을 듣겠어요? 밑에서부터 이걸 만들어 올라가야죠. 쌓아 올라가야지. 이게 밑에가 쌓아지지 않으면 절대 위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계속한 것 같습니다.